앙드레지드의 소설이죠. 이자벨.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건 말이죠. 낡은 초상화 한 장에서 시작된 한 젊은 학자의 집착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폐허가 된 저택 깊숙한 곳에 갇혀버린 비밀에 대한 기억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과거의 한 지점으로 제라르 라카제라는 인물의 기억을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현재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화자와 그의 친구들이 라 콰르트 프루슈라는 이름의 폐허를 찾아가면서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 이건 그냥 풍경 묘사가 아니에요. 과도한 화려함 속에 숨겨진 버려짐과 애도, 이 모순적인 느낌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제라르 라카제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감정선입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너무나도 비참한 현재, 부풀었던 이상과 차가운 환멸,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폐허에서 느낀 직감이었고, 이게 바로 제라르의 굳게 닫혔던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폐허 속의 메아리. 과연 라 콰르트 프루슈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을까요? 잊혀진 위대함의 흔적 속에서 과거가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들이 마주한 성의 첫인상은 뭐랄까 완벽한 방치,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성을 둘러싼 해자는 흙으로 반쯤 메워져 있었고 대문은 경첩이 떨어져서 힘없이 열려 있었죠. 한때는 정말 정성껏 가꾸었을 정원은 이제 야생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목초지라 되어버렸고요. 귀한 품종의 꽃들은 잡초 더미에 파묻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낡고 쇠락했다는 느낌과는 좀 달라요. 인간의 의지와 질서가 사라진 공간을 무심하면서도 강력한 자연의 힘이 어떻게 집어삼키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풍경이었던 겁니다. 정문이 아니라 지하실 창문으로 그들은 마치 금지된 공간에 몰래 침입하는 도둑처럼 안으로 들어섭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건 거대한 침묵이었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어쩐지 부적절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룻바닥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비명을 질렀고요. 텅 빈 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그 침묵을 깨는 자신들의 발소리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기이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렬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식당, 굳게 닫힌 덧창의 아주 작은 틈새를 뚫고 능소와 줄기가 자라나 있었던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해서 유령처럼 하얗고 연약해진 그 줄기는 마치 집의 심장을 향해서 뻗어오는 차가운 손가락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식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을 집어삼키는 자연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침략, 그리고 이 집의 완전한 죽음을 선고하는 상징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때 이 집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 제라르가 갑자기 일행에게서 떨어져 사라집니다. 아마도 그는 이 황량한 방들을 홀로 마주하면서 과거의 유령들과 대면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에게 이곳은 단순한 폐허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의 일부가 묻혀있는 기억의 무덤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친구들은 그런 그의 침묵을 존중하며 탐색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야기의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2층에서 다시 마주친 제라르는 창문으로 늘어진 낡은 종주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이거 한번 당겨볼까? 시험 삼아 줄을 당기려 하자 제라르가 그의 팔에 붙잡아요. 말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까지 실어서 함께 그 줄을 당긴 거죠.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난폭한 종소리가 폐허의 침묵을 산산조각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의 소음 속에서 제라르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종소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의 종소리는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친구들은 제라르에게 그 마음에 묻어둔 이야기를 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러자 제라르는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이자벨리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많이 이야기해달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 자신의 미숙했던 젊은 날을 돌아보는 한 남자의 아주 주관적인 회고록이라는 선언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제라르가 미스터리의 조각을 맞춰 나갔던 바로 그 순서 그대로 그의 기억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 젊은 소설가의 환상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 25살의 제라르를 비춥니다. 그는요, 삶에 대한 이론은 완벽했지만 실제 경험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책으로 세상을 배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소설가라고 굳게 믿었죠.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게 그 속살을 감추는지, 또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어야만 겨우 틈을 보여주는지 아직은 몰랐던 그런 순진한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라콰르트 프루슈로 향한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학구적이었습니다. 보시에라는 인물의 설교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희귀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플로시 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낡은 문서 더미가 아니라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운명적인 사건과 마주치고 싶은 낭만적인 야망. 그러니까 논문은 그 모험을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던 거죠. 한마디로 학자의 탈을 쓴 모험가였던 셈입니다. 심지어 성의 이름 라콰르트 프루슈마저 그의 환상을 부채질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교차로, 네 갈래 길이었거든요. 제라르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신화 속 헤라클레스가 미덕과 쾌락의 길 사이에서 망설이던 바로 그 갈림길을 떠올립니다. 자신 역시 안전한 학문의 길과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의 길 사이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운명적인 계시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 성으로의 방문은 그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선택의 순간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낡은 마차의 삐걱거림, 현실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의 낭만적인 환상은 역에 도착하자마자 삐걱거리는 낡은 마차 소리와 함께 금이 가기 시작해요. 상상 속의 멋진 모험은 초라하고 불편한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역에서 성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환멸 그 자체였습니다. 퀴퀴한 닭장 냄새가 나는 낡은 마차, 오르막길에서 끊어져서 밧줄로 대충 묶어야 했던 마구, 무슨 질문을 해도 입을 꾹 닫은 무뚝뚝한 마부, 그리고 마차 등불이 비추는 건 끝도 없이 이어진 답답한 울타리뿐인 어둠의 터널 같은 길이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될 거라던 그의 부푼 상상력은 이 초라하고 지루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꺾여나가고 말죠. 그리고 마부 그라티앵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환멸의 쐐기를 박습니다. 이 마차 아마 6개월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6개월이라니 이 숫자는 성의 주민들이 외무세계와 얼마나 완벽하게 단절되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라르가 꿈꿨던 신비로운 사교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고립된 섬이었던 거죠. 긴 여정의 끝, 마침내 마차가 마지막 언덕을 오릅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건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선 거대한 나무들의 검은 실루엣, 바로 라화크르트 프루슈의 공원입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대의 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위협적인 어둠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성에서의 첫 만남입니다. 차가운 환대. 마침내 저택에 도착했지만 그를 기다리는 환대는 어두운 여정만큼이나 썰렁했습니다. 이제 그의 환상은 마지막 한 조각까지 산산조각 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라르를 처음 맞이한 인물은 베르듀르량. 작가는 그녀를 나이도, 품위도, 스타일도 없는 여자라는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해버립니다. 이 차가운 묘사 속에 이 집의 모든 분위기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라콰르트 프루슈의 생기없고 기묘한 분위기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듯한 그런 인물입니다. 환대는 냉랭함을 넘어서 무례할 정도였어요. 주인 부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면서 얼굴도 비추지 않죠. 그는 늦은 밤에 들이닥친 불청객 취급을 받으면서 텅 빈 거대한 식당에서 차갑게 식은 저녁을 혼자 먹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건 문가에 앉은 베르듀르 양뿐. 특히 의도적으로 하인처럼 행동했다는 묘사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 집안의 뒤틀린 위계 질서를 과시하는 일종의 수동적 공격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드디어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상탈 신부예요. 거칠어 보이지만 어딘가 호감이 가는 얼굴. 그는 베르드르 양의 단조로운 무채색과는 전혀 다른 훨씬 복잡하고 세상 물정을 밝아 보이는 그런 입체적인 에너지를 몰고 들어옵니다. 신부는 등장하자마자 짓궂은 농담으로 얼어붙은 분위기에 돌을 던집니다. 제라르가 베르디르 양과 똑같이 커피 우유를 마시겠다고 하자 어허, 라카즈 씨가 당신에게 구해야 하는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농담에 베르디르 양의 표정은 더 싸늘해지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상호작용, 즉 긴장감이 드러났다는 점이죠. 무덤 같던 집에 첫 균열이 생긴 순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밤의 항해를 위한 닫힘이다. 첫날 밤의 대화, 상탈 신부는 제라르를 방으로 안내하고
그날 밤 둘이 나눈 대화는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밤의 항해를 위한 닷이라는 표현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이 집은 세상이라는 항구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밤이라는 예측 불허의 바다를 홀로 건너는 유령선과도 같습니다. 신부의 설명을 통해 드러난 가족관계는 굉장히 기묘합니다. 성의 원래 주인인 생토레올 부부, 그들의 인척인 플로시 부부, 그리고 그들의 손자 카지미르와 그의 스승인 신부까지 여러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불안하게 공존하고 있는 셈이죠. 이건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절박한 이유나 숨겨진 비극이 이들을 이 낡은 성이라는 방주 안에 함께 묶어두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신부는 제라르의 스승을 사상의 모험가라고 부르면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모험이라는 단어에 담긴 그 비판적인 뉘앙스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모든 지적 탐구를 불온하게 여기는 그의 완고한 세계관이 드러나죠. 그는 지금 제라르라는 젊은 지성이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 순한 양인지 아니면 위험한 사상에 물든 늑대인지를 떠보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지적 전쟁이 시작된 셈이죠. 잠들기 전 제라르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축축한 어둠에 잠긴 공원뿐이었어요. 그 순간 창밖의 찬 공기가 아니라 집안의 공기가, 이 집의 현실이 그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듯한 깊은 한기를 느낍니다. 낭만적인 모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음울한 고립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뿐이었죠. 제라르의 첫날은 이 강렬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집은 밤의 항해를 위해 닻을 올렸다. 이 고립된 저택은 이제 미지의 밤바다로 나아가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라르는 이 배의 유일한 승객이죠. 다음 날 아침, 이 기묘한 항해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토록 궁금한 이자벨의 초상화는 언제쯤 등장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자, 라카르트 프루슈에서의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짙은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만 보였던 이 성의 모습이 드디어 제라르의 눈앞에 그 전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침은 그에게 그냥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아니에요. 아주 낯선 사람들, 그리고 이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이 저택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관찰의 시작인 셈이죠. 제라르가 창밖으로 처음 본 풍경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카즈미르라는 소년이 정말 거대한 개와 함께 놀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하고 목가적인 아침 풍경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소년의 몸짓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개의 장난은 또 너무 거칠어서 이게 뒤섞이니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는 그런 부조화가 느껴집니다. 이 장면이 꼭 라카르트 프루슈성 전체를 추격해 놓은 것 같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 뒤틀리고 서글픈 비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식탁은 그냥 밥 먹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 성의 기묘한 인물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하나의 연극 무대나 다름없습니다. 제라르는 이제 관객석에 앉아서 무대 위에 오른 배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식탁에서 제라르는 플로슈 부부를 정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와, 그런데 이 부부의 모습 정말 기이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 체격, 나이까지 모든 게 꼭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서로를 닮아간 걸까요? 아니면 이 성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두 사람의 개성을 다 지워버린 걸까요? 심지어 이들의 과도하게 정중한 태도도 이 기묘함을 더합니다. 마치 외부인인 제라르에게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런 조심스러움이 잔뜩 묻어나거든요. 이어서 산탈 신부가 카지미르를 무대 중앙으로 끌어냅니다. 남자답게 인사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에요. 아이의 여리고 섬세한 본성을 억누르고 자신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는 아주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교육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신부의 당합적인 태도 앞에서 얼굴만 붉히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카지미르의 모습, 앞으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신부가 소리칩니다. 자, 어서 젊은이 아벤주아르가 우리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카즈미르를 데리고 가버리죠. 아벤주아르. 처음 들어보는 이 생소한 이름, 대체 뭘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 어떤 장소일까요? 이 한마디는 제라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성의 첫 번째 수수께끼를 던져줍니다. 자, 이제 무대는 정원으로 바뀝니다. 플루슈 씨가 제라르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소화시키려고 걷는 게 아닙니다. 외부인에게 처음으로 이성의 속내, 그리고 자신의 깊은 절망을 털어놓는 고백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플루시 씨의 고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17세기에 갇혀버린 것 같다고 말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귀가 들리지 않는 동서, 즉 남작의 자신을 비유한다는 겁니다. 남작이 물리적인 소리를 못 듣는다면 자신은 시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신적인 귀머거리라는 거죠. 정말 뼈아픈 자주 섞인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스스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그의 비극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화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플로슈 씨가 자기 동서인 남작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이 암시하더니 갑자기 제라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산탈 신부가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어? 이 질문은 정말 충격적이죠. 이 성 안에 흐르는 불신과 의심의 기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제라르를 떠보는 걸까요? 아니면 신부에 대한 두려움과 편집증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로 인물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갈등 관계가 수면 위로 확 떠오릅니다. 생각은 꽃과 같아서 아침에 꺾은 것이 가장 오래 신선하다오. 방금 전에 그 충격적인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고풍스러운 말은 대체 뭘까요? 아마도 플루슈 씨가 너무 많은 걸 드러낸 자신을 감추고 다시 안전한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시도일 겁니다. 마치 아차,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싶어서 황급히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느낌이죠. 이 아름다운 비유를 끝으로 정원에서의 위태로운 고백은 막을 내리고 이제 무대는 서재로 옮겨집니다.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엔 제라르가 논문 작업을 할 학문의 공간이죠. 하지만 사실 이곳은 그의 진짜 정체성, 즉 소설가로서의 야망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이 서재의 공간 배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플로슈 씨는 과거에 갇힌 채 창문조차 나뭇가지에 가려진 좁은 골방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어요. 반면에 외부에서 온 제라르에게는 이 성의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넓은 공간을 내어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열린 커튼. 이건 감시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소통에 대한 마지막 희망일까요? 이 공간 자체가 두 인물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플러슈 씨는 이 성이 간직한 최고의 보물을 꺼내 보여줍니다. 바로 17세기 위대한 사상가 보슈에가 직접 주석을 단 성경이에요. 학자에게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죠.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귀한 책을 처음 본 낯선 청년에게 이토록 쉽게 내어주는 걸까요? 순수한 학문적 호의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책을 매개로 제라르를 이 성의 비밀에 더 깊이 얽어매려는 일종의 미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순간 제라르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고백하죠. 나는 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는 소설가다 라고요. 그의 진짜 연구 대상은 보시에의 낡은 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성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겉모습 아래 숨겨진 진짜 현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 된 거죠. 이제 그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 미스터리의 탐정이자 기록자가 된 셈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 성의 진짜 주인이자 미스터리의 핵심, 생토레올 남작 부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라르는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충격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되죠. 이 묘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죠.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과거 시대에서 걸어나온 유령 같아요. 남작의 18세기 복장과 기이한 눈, 그리고 부인의 과장되다 못해 귀괴한 화장과 장신구들, 마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성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에게 옮겨놓은 듯합니다. 이들은 몰락한 귀족 계급의 살아있는 자네이자 이 저택이 품고 있는 병적인 상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제라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이었다면 주저없이 멸종된 종 옆에 유리관 속에 넣었을 것이다. 와, 이보다 더 정확하고 신랄한 비유가 있을까요? 멸종된 종이라는 말은 이들이 단순히 늙거나 구식이라는 걸 넘어서는 의미죠. 더 이상 현 시대에 적응하거나 번성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귀괴한 조부모의 등장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손자인 카지미르에게로 돌리게 만듭니다. 과연 이 아이에게 행해지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미스터리는 이 아이를 중심으로 더욱 짙어집니다.
식사 후에 플래슈 부인이 처음으로 제라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는 신부가 아이에게 강요하는 아베로에스라는 논문 주제에 대해 불안감을 털어놓는데요. 이것은 이성의 내부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균열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압적인 신부의 권위에 대해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이죠. 진실은 채석장에서 아이의 순진한 입을 통해 밝혀집니다. 소위 논문 작업이라고 했던 건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부 자기 자신의 연구물을 아이에게 기계적으로 베껴 쓰게 하는 명백한 지적 착취였습니다. 신부는 아이의 재능과 미래를 집어삼키고 있는 자신의 탐욕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는 스승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을 좀먹는 존재였던 셈입니다. 길고 긴 첫날이 저물고 드디어 밤이 찾아옵니다. 저녁 시간 응접실의 풍경은 이성이 얼마나 생명력 없이 정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들은 분명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만 그 어떤 소통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활동에만 몰두하면서 서로에게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행동하죠. 이건 마치 하나의 커다란 감옥 안에 각자 자기만의 독방을 만들어 놓고 갇혀있는 죄수들 같아요. 이곳에는 대화도 교감도 없습니다. 오직 숨막히는 침묵과 의미 없는 소음만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제라르의 첫날은 이 가슴 아픈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잠시 비춘 플로슈 씨의 얼굴, 그리고 그 위로 흐르는 소리 없는 눈물. 아침의 정원에서 시대에 뒤처진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던 그의 절망이 밤이 되자 결국 이렇게 눈물로 터져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슬픔이 있는 걸까요? 그의 눈물은 마치 라카르트 프루슈 성 전체가 흘리는 눈물처럼 보입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다음 장에서는 과연 어떤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의 화자 제라르가 낭만적인 모험을 꿈꾸면서 라카르트 프루슈 저택에 도착했었죠.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정말 숨막히는 분위기, 그리고 좀 기묘한 저택의 주인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기대와는 얼마나 다른 현실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라르가 생토레올 남작 부부를 처음 딱 보고 느낀 감정, 한마디로 기괴하다 이거였습니다. 정말이지 마치 박물관의 멸종된 동물 코너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다고 표현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작은 짧은 바지에 버클 달린 구두,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넥타이를 메고 있고요. 튀어나온 목젖은 턱에 닿을 것 같고 코는 또 그 턱을 향해서 휘어져 있습니다. 근데 더 기묘한 건 눈이에요. 한쪽 눈을 꾹 감고 있는데 다른 쪽 눈은 광대뼈 뒤에서 내가 다 보고 있다는 듯이 번뜩이고 있는 거죠. 이 저택에는 정말이지 극과 극인 두 쌍의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꼭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아요. 한쪽에는 작고 수수하고 심지어 서로 똑같이 생긴 플러슈 부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미 빛이 발해버린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사는 생토레올 부부가 있습니다. 생토레올 부인은 온몸을 과도한 레이스로 휘감고 있고 얼굴에는 분가루가 막 떨어질 것 같이 화장을 짙게 했어요. 제라르를 보자마자 일부러 옆모습으로 서서는 우리 생토레올 가문이 더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연극저사 같은 말을 중얼거린다니까요. 이런 극명한 대비가 저택의 기묘한 분위기를 한층 더하고 있죠. 라카르트 브루슈의 하루는요, 정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침 먹고 서재에서 연구 좀 하다가 점심 먹고 산책하고 간식 먹고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모두 살롱에 모여서 카드게임을 합니다. 남작과 신부는 주사위 놀이인 자케를 하고 부인들은 배직을 하는 카드게임을 하죠. 플로슈 씨는 벽난로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어린 카즈미르는 세계일주라는 책에 코를 박고 있고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일상이 성 전체를 두꺼운 권태라는 담요로 푹 덮어버린 것 같아서 제라르는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플러시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라르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죠. 자기 조카 손자인 카즈미르가 글쎄 중세 이슬람 철학자인 아베로에스에 대한 학사 논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 아니냐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학사 논문 주제가 중세 철학자라니요? 제라르도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지만 이 이상한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그냥 체념해버립니다. 여기서 이른바 교육 프로젝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럴듯해요. 산탈 신부는 아이가 몽상가 기질이 있어서 흥미로운 역사 주제를 골라줬고 주제가 독창적이라 시험관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하지만 그 실상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제라르가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뭐였냐면 카지미르는 그냥 신부가 써준 연구를 기계처럼 베껴 쓰는 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들어보세요. 애가 기억력이 나쁘다는 핑계로 똑같은 내용을 4번이나 베껴 쓰게 하고 있었대요. 이게 바로 신부가 말하는 교육의 끔찍한 진실이었던 거죠. 결국 이 억압적인 분위기는 제라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비까지 내리는 밤, 그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회색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을 느껴요. 차가운 피가 흐르는 인간미라고는 없는 이상한 존재들 사이에 갇혔다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죠. 그는 더는 못 참겠다. 파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제라르가 갑자기 떠나야겠다고 말하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고 가족들 모두가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플로슈 씨는 목이 메어서 말도 못하고 부인은 어떻게든 그를 붙잡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죠. 제라르는 그들의 순수한 애정에 너무 당황해서 부끄러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신은 그냥 이 지긋지긋한 곳을 뜨고 싶었을 뿐인데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였다는 걸 깨닫고는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바로 이 죄책감에서 나온 작은 친절, 상심한 카지미르를 달래주려고 이모를 위한 깜짝 꽃다발을 만들자고 제안한 이 행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의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거라고는 제라르 자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모든 건 이 꽃다발에서 시작됐습니다. 꽃을 놓아둘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는 핑계로 그들은 플로시 부인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 경건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카지미르가 제라르의 소매를 끌며 말합니다. 아저씨한테만 보여줄 비밀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카지미르가 서랍의 비밀 장치를 열어서 손바닥만한 미니어처 초상화를 꺼내 보여주죠. 제라르는 창가로 다가가 그 초상화를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이 저택의 모든 미스터리가 갑자기 한 여자의 얼굴을 갖게 된 겁니다. 나른하고 슬픈 꿈을 꾸는 듯한 눈, 살짝 벌어진 입술, 꽃줄기처럼 연약해 보이는 목. 제라르는 그 불안하면서도 천사 같은 아름다움에 그야말로 첫눈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소년이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 초상화 속 여인이 바로 자기 엄마 이자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놔요. 엄마가 밤에 몰래 자기를 보러 오는데 한 번은 자기가 자는 동안 자기를 꽉 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안 짜고 있었는데 엄마의 눈물을 느꼈다고요. 이 초상화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놓습니다. 제라르의 지루함, 권태 다 사라졌어요. 이제 머릿속에는 오직 불타는 호기심뿐입니다. 그는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서 플루슈 부인에게 달려가죠. 파리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 더 머물 방법이 생겼다고 외치면서요. 심지어 잊지도 않은 주소로 가짜 정보를 보내는 연극까지 하면서 기어코 라카르트 프루슈에 남고야 맙니다. 결국 제라르는 산타 신부에게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어냅니다. 카지미르의 어머니에 대해 묻자 신부가 마지못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죠. 이자벨은 생토레올 부부의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친딸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왜 같은 성을 가졌을까요? 신부의 그 비꼬는 듯한 대답. 같은 성을 가진 사촌이랑 결혼했나 보지. 이건 뭐 대놓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카지미르의 출생 자체가 거대한 스캔들이라는 걸요. 자, 그런데 조사는 여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신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카지미르에게는 차마 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죠. 단서가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상상력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호기심을 초상화 속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변질됩니다. 그는 가을 공원을 혼자 거닐면서 이자벨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해요. 스스로 사랑에 빠졌다고 믿으면서 그 감상적인 기분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말 갑자기 미친 듯이 비가 쏟아붓습니다.
제라르는 어쩔 수 없이 저택 구석에 있는 낡아빠진 별장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가 과거의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그는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주머니 칼로 썩은 벽판을 막 긁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녀의 이름을 새겨볼까 했는데 나무가 다 썩어서 부서지기만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긁어댑니다. 바로 그 순간 칼끝에 뭔가 걸리면서 벽판 하나가 쑥 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숨겨진 공간이 나타난 거죠. 이 장면이 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나무 부스러기 사이로 낡아빠진 봉투 하나가 툭 떨어져요. 그는 무심코 그걸 집어서 찢었는데 그 안에서 빛바랜 글씨로 가득 찬 종이 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선명하게 적힌 이름, 이자벨. 드디어 그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여자, 과거로부터 온 목소리를 직접 손에 쥐게 된 겁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 사랑,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야반도주 계획서죠. 이름 모를 연인과 아주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문이 아니라 부엌문으로 나가서 채소밭 담벼락을 따라 만나러 갈 테니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을 거라 마중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근데 이 편지를 보면 참 흥미로운 게 그냥 사랑의 눈먼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한 열정 속에 아주 냉혹한 현실성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훔친 보석으로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꾸려보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죠. 이모가 열쇠를 숨겨서 사파이어는 못 훔쳤지만 대신 엄마의 팔찌랑 목걸이, 반지를 챙겼다고 담담하게 써요. 심지어 연인에게 돈도 좀 구해두는 게 좋겠다고 덧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모든 퍼즐을 맞출 마지막 조각이 나옵니다. 바로 날짜 10월 22일. 이자벨의 22번째 생일이자 그녀가 탈출을 계획했던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니까요. 제라르는 빗속을 뚫고 성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신부에게 편지를 보여줍니다. 신부는 편지를 읽고 종이 냄새를 맡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이자벨이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날 밤에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고요. 자, 14년 전 10월 22일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죠. 이자벨이 그녀의 연인 비콩트 블레즈드 공프루비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그는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사냥사보였어요. 담을 넘다가 총이 오발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총구에는 탄원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사고였지만 신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인 그르시앙이 두 사람의 관계와 도주 계획을 전부 눈치채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콩트를 살해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건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살인이고 두 유력 가문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함께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라르와 신부의 관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라르에게 이것은 한 여자의 열정과 비밀에 대한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그는 이자벨의 마음, 그녀의 절망과 희망을 이해하려고 하죠. 하지만 신부에게는 그저 유교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주는 단순하고 추악한 교훈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더 깊은 진실을 파고들려는 제라르를 호기심 많은 반항하다고 비난하기까지 하죠.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그의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라르는 아주 기이한 꿈을 꾸죠.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롱에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이자벨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실물 크기의 인형인 거예요. 정말 소름 돋죠? 그리고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인형이 살아 움직여서 진짜 이자벨이 됩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라르에게 다가와서 그의 목에 팔을 감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없는 사람이지만 너를 위해서는 여기에 있어. 이 말은 마치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제라르를 그녀 유령의 유일한 비밀 공유자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과거의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정작 인간, 이자벨에 대한 미스터리는 이제 시작이죠.
제라르는 편지와 추상화, 그리고 꿈을 통해서 과거의 이자벨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이자벨은 과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유령 같은 사랑에 빠져버린 제라르는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외딴 저택 카르트푸르슈. 우리의 주인공 제라드가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된 방문이었는데 이제 그 얇은 막이 찢어지면서 그를 숨막히는 공포의 한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과연 이 고요하고 지루하게 짝이 없던 저택의 공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내면을 잠식하고 무너뜨리는지 그 균열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제라드의 내면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의 심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절규 같은 거죠. 비의 장벽이라 이게 단순히 날씨가 굳다는 뜻이 절대 아니겠죠. 이건 말 그대로 세상과 나 사이에 거대한 유리벽이 쳐진 거예요. 소리 없는 비명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서 그는 더 이상 저택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못해요. 기이하고 거의 인간이 아니며 냉혈한 생물들. 그들의 무감각하고 생기 없는 모습이 제라드에게는 마치 심장이 아주 오래전에 멎어버린 존재들이 그저 인간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괴하게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는 산자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기이한 망령들과 함께 잿빛 악몽 속에 갇혀버린 심정인 거죠. 이 견딜 수 없는 감정은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제라드는 결심해요. 즉시 정말 당장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고. 이건 뭐 불편하다거나 변덕을 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물에 빠져서 질식하기 직전의 사람이 공기를 찾아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핑계, 하나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서라도 이 방문을 끝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제라드가 소란 피우지 않고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하려고 꾸며낸 계획 아주 간단하면서도 치밀합니다. 머릿속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죠. 보세요. 모두가 모이는 공적인 자리인 점심시간,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온 편지라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신의 갑작스러운 출발을 정당화하려 한 거죠. 이건 아주 연극적이고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이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탈출 시나리오였달까요? 하지만 이 저택은 제랄드의 상식이나 예상이 전혀 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중하게 아 그러냐? 고 수락하거나 아쉽다고 말하는 대신 그의 발표에 돌아온 건 충격과 상처가 뒤섞인 듯한 아주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한 경악. 이 표현이 정말 핵심이에요. 이 소리 없는 침묵은 웬만한 비난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게 제랄드의 가슴을 찔렀고 순식간에 그를 혼란과 깊은 수치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배신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인 거죠.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노신사 플로슈 씨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채 마치지 못한 문장.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대를 훨씬 뛰어넘는 제라드라는 존재에 대한 이들의 절박한 피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마치 제라드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이 고립된 세계를 간신히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들의 이 기이한 집착은 제라드의 탈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고 그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공간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던 한 남자의 계획이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연한 발견 하나로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처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잿빛 악몽 같은 공간에 그를 다시 묶어둘 수 있었을까요? 장면이 바뀝니다. 제라드는 다리가 불편한 어린 소년 카지미르를 따라 그의 증조모 방으로 들어가요. 명분은 아주 평범하고 순수합니다. 꽃다발을 정리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행동으로 그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송소로 발에 들이게 됩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곧 저택의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고는 제라드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 방에서 카즈미르는 어린아이 특유의 그 순수한 신뢰를 담아서 자기가 엄마라고 부르는 여인의 숨겨진 소형 초상화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자벨 드 생토레올, 드디어 저택을 감싸고 있던 그 형태없던 미스터리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슬픔의 근원에 이름과 얼굴이 부여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라드는 그 초상화를 보고 그야말로 즉시 매료됩니다.
그의 감정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혼란스럽고도 천사 같은 아름다움. 이 모순적인 표현이야말로 이자벨이라는 존재의 핵심이거든요.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런 아름다움이었죠. 저택의 미스터리는 이제 아름답고 비극적인 얼굴을 갖게 되었고, 제라드의 학문적 호기심은 순식간에 한 여인의 삶을 향한 강렬한 집착으로 변해버립니다. 카지미르는 제라드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슬픈 유령처럼 자기 집을 맴도는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죠. 낮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만 아들이 잠들었을 거라고 믿고 몰래 찾아오는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땐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미스터리의 인간적인 슬픔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카지미르의 기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구체적이고 가슴 아프게 이어집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조용히 흐느끼는 걸 문득 깨달았던 그 순간의 기억. 잠결에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붙잡았다고 말해요. 이 장면은 이자벨의 비극에 마치 손에 잡힐 듯한 생생함을 부여하고 제라드의 마음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카지미루의 이 이야기는 떠나려던 제라드의 결심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는 계단을 거의 달려 내려가서 아주 충동적으로 자기 결정을 뒤집어 버려요. 이제 그는 초상화 속 여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이 저택에 완전히 얽매이게 된 겁니다. 그의 탈출 계획은 이제 한 여인의 비극을 파헤치기 위한 탐사 계획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머물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기대했던 새로운 단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카르트 프루슈의 그 숨막히는 분위기가 진실에 향한 열정마저 집어삼키면서 다시 제라드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열정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그 끔찍했던 권태가 짙은 안개처럼 다시 그의 영혼을 감싸기 시작한 거죠. 공원 한가운데 버려진 정자에서 폭풍우를 피하던 중에 제라드는 깊은 절망에 빠져듭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증기. 이 문장은 지금 그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에요. 삶의 의지마저 앗아가는 거의 자살 충동에 가까운 그런 허무와 절망감입니다. 저택의 절망이 드디어 그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버린 거죠. 바로 그 파괴적인 무기력의 순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라드는 모든 것을 바꿀 숨겨진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썩은 나무를 긁던 그 무의미한 행위가 비밀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의 절망이 극에 달한 순간 저택 자체가 그에게 응답이라도 하듯 과거의 한 조각을 툭 하고 던져주는 것만 같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의 그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그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바로 그 여인, 이자벨의 서명을 발견한 겁니다. 곰팡이 쓴 낡은 종이 위에서 과거의 목소리가 되살아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제라드는 숨을 죽인 채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도착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폭발적인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비밀 연인에게 보내는 아주 열정적이고 절박한 메시지. 함께 도망치기 위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나의 마지막 편지라는 이 구절. 이 만남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비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대목이죠. 편지에는 야반도주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날 장소는 부엌문, 챙겨야 할 옷가방, 마차가 기다릴 위치, 심지어 젖은 풀밭을 지날 때를 대비한 여분의 신발까지. 이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을 보면 이게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탈출 계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과 동시에 신중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편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석 절도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드러냅니다. 이 한 구절이 천사 같은 아름다움을 가졌던 이자벨의 이미지를 단숨에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인물로 바꿔버려요. 그녀는 단순히 사랑의 도피를 꿈꾸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가문의 보석에 손을 댈 만큼 대담하고 절박한 여인이었던 거죠. 편지는 이 극적인 마지막 한 줄로 끝이 납니다. 10월 22일. 이 날짜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품은 채 허공에 맴돌아요.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편지는 답을 주기는커녕 제라르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사라집니다. 이제 제라드는 압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해답, 이 편지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바로 이 저택의 도덕적 화수꾼이자 비밀의 수호자, 엄격하기 짝이 없는 상탈 신부입니다. 그는 이제 이 편지를 무기 삼아 신부를 찾아가 진실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제라드와 신부 사이에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치가 시작됩니다. 신부는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편지를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이제 이 편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굳게 봉인되었던 진실을 교환하기 위한 열쇠이자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협상을 위한 유일한 도구가 된 셈입니다. 마침내 신부가 밝히는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었던 낭만적인 야반 도주는 사고로 위장된 차가운 살인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자벨의 연인은 살해당했고 그 배후에는 가문의 더럽혀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하인이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의 도피극이 한순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의 파장은 정말 끔찍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인은 두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은폐되었고 몇 달 뒤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카즈미로였던 거죠. 이 스캔들로 생토레얼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고 그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플루슈 부부가 들어와 이 기이한 동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야 우리는 카르트 프루슈의 감도는 그 슬프고 억압적인 분위기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의 모든 비극이 바로 그날 밤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남자의 극명하게 다른 해석이 충돌합니다. 제라르드는 이 이야기를 낭만적인 비극으로 봐요. 그는 이자벨을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려 했던 사랑과 절망에 내몰린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부에게 이 모든 건 그저 단순한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에게 이자벨은 유혹에 넘어가서 가문을 더럽힌 타락한 여인일 뿐이죠. 보세요.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얼마나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부의 이 한마디, 이건 이자벨에 대한 그의 가혹하고도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그의 경직된 도덕적 잣대와 비난이 이 단어 하나에 모두 응축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단 한 톨의 동정이나 이해의 여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부의 이 날카로운 지적은 이미 명백해진 사실을 말로 꺼낸 것뿐입니다. 제랄드의 조사는 객관적인 탐구를 넘어서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에요. 수십 년 전 죽은 여인의 이야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그녀를 자신의 비극적 여주인공으로 만들고 마침내 사랑하게 된 겁니다. 신부는 그의 눈에서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할지도 모를 그런 위험한 열정을 본 거죠. 이제 이 기나긴 하루가 끝나고 제라드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벌어지던 모든 갈등과 열망, 그 집착은 꿈이라는 무대 위에서 마침내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꿈속에서 살아있는 이자벨이 나타나 그에게 속삭이는 이 섬뜩하고도 매혹적인 마지막 말. 이 한마디는 제라드가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제 이 비극의 단순한 관객이나 연구자가 아니라 그녀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 꿈은 이 기나긴 비극의 마지막 장을 향한 서곡이 됩니다. 자, 앙드레지드의 소설 이자벨, 그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라카르트 트루슈라는 낡고 음산한 성에 갇힌 우리의 주인공 제라르. 그의 단순했던 학문적 호기심이 어떻게 초상화 속 한 여인, 이자벨을 향한 지독하고도 위험한 집착으로 변해가는지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성에 머문 지 어느덧 나흘째. 처음에 그 설렘과 기대감은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제라르를 지배하는 건 정말이지 깊이를 알 수 없는 권태감 뿐이죠.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 현실이 지루하면 지루해질수록 그의 내면 세계는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한 사람, 먼지 쌓인 초성화 속에서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여인, 이자벨트 생토레올에게로만 향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는 실존했던 한 여인을 알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환상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걸까요? 그가 떠날 날이 다가오면서 성 밖에 이 쓸쓸한 가을 공원이요. 이게 제라르의 낭만적인 상상이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가 되어 버립니다.
랑엽이 쌓여서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텅 빈 공간을 울리는 바람 소리, 이 모든 게 마치 그의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는 거죠. 공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그의 내면 풍경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정말 홀린 사람처럼 공원을 헤매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여인 이자벨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알 수 없는 갈망, 이 사무치는 그리움을 그는 자기가 책에서만 봤던 그 숭고한 감정, 바로 사랑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감정을 문학적인 개념으로 포장하면서 스스로를 기꺼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자신도 모르게 채석장의 낡은 돌벤치로 향합니다. 이곳은 그가 이자벨의 아들 카지미르와 처음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장소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벤치는 그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거의 이자벨 역시 바로 이곳에 앉아 자신만의 꿈을 꾸고 슬픔에 잠겼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의 환상이 현실의 공간 위에 덧씌워진 성지가 되어버린 거죠. 마침내 떠나야 할 마지막 날 아침,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하늘에서 거짓말처럼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집니다. 제라르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공원 가장 깊숙한 곳에 버려진 낡은 정자로 뛰어들게 되죠. 운명처럼 이끌린 이 피난처에서 그는 미스터리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버려진 정자 안, 쏟아지는 비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자 정말 이제 견딜 수 없는 권태감이 그를 덮칩니다. 이 지루함은 단순한 감경 차원을 넘어서 마치 세상의 모든 생기와 색채로부터 그를 분리시키는 무겁고 축축한 장벽처럼 느껴지면서 그의 정신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바로 이 극심한 권태가 곧이어 벌어질 놀라운 발견의 촉매제가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그는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을 시작해요. 주머니 칼을 꺼내서 썩어가는 벽의 나무 판자를 아무 생각 없이 긁어내는 거죠. 어떤 목적도 없어요. 순전히 이 지루한 시간을 죽이기 위한 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의미한 몸짓이 굳게 닫혀있던 과거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무의미해 보였던 파괴 행위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썩은 판넬이 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자 그 뒤에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운 틈새에서 낡고 더러운 봉투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면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워낙 심한 권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라르는 처음에는 이 봉투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저 기계적으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봉투를 집어들죠. 어떤 호기심이나 기대감보다는 이 지독한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잊게 해줄 사소한 장난감 정도로 여기면서 봉투를 찢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잉크로 어지럽게 쓰인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편지 마지막 장, 서명이 있는 곳을 훑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춥니다. 잿빛 권태감으로 가득했던 그의 의식에 한 줄기 번개가 내리꽂힌 거죠. 페이지 맨 아래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적힌 그 이름은 바로 이자벨이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제라르는 이 편지가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서 자기 자신에게 온 거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을 떠돌면서 그를 괴롭혔던 그 환상의 여인이 바로 이 순간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라는 그런 비이성적인 확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의 상상이 마침내 현실의 증거를 찾아낸 순간입니다. 편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었거든요. 한 젊은 여인이 자신의 연인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 위해서 탈출 바로 전날 밤에 쓴 열정적이면서도 절박한 사랑의 계획서였던 거죠. 편지를 보면요.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정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부터 마차를 어디에 대기시킬지, 젖은 잔디를 대비해서 여분의 신발을 챙기겠다는 세심함까지 연인과의 탈출을 위한 모든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건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소녀의 치기 어린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려 했던 한 여성의 절박함, 그리고 동시에 놀라운 치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편지 속 이자벨은 제라르가 상상했던 그 우아하고 수동적인 초상화 속 여인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숨막히는 현실을 감옥이라고 부르면서 저항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뜨거운 갈증을 느끼는 열정과 욕망으로 가득 찬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제라르는 자신의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동시에 진짜 이자벨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더 어둡고 아주 현실적인 욕망이 드러나 있었죠. 그녀는 고모의 열쇠가 없어서 사파이어는 훔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유품인 팔찌와 목걸이, 반지 2개는 챙겼다고 써요. 그리고 연인에게도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죠.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도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도까지 계획된 아주 절박한 탈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10월 22일이라는 선명한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자벨의 22번째 생일이자 그녀가 스스로 나의 탈출 전야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날. 이로써 이자벨의 열정적인 계획은 제라르의 머릿속에 있던 막연한 과거가 아니라 바꿀 수 없는 역사 속의 구체적인 한순간으로 고정됩니다. 이제 미스터리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가 아니라 10월 22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발견하고 완전히 압도당한 제라르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거의 몽롱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점심을 알리는 첫 번째 종소리마저 듣지 못할 정도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그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미친 듯이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흠뻑 젖어서 당황한 모습으로 성에 돌아온 제라르. 그는 이제 이 뒤엉킨 이야기에 빠진 조각들을 맞춰줄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의 상탈 신부입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제라르의 이 흥분한 모습을 본 상타 신부는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이 아주 미묘하고 불쾌한 미소를 짓습니다. 제라르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렌지 온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신부에게 접근하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 이자벨의 진짜 운명에 대한 답을 이 남자에게서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라르는 더 이상 돌려 말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자기가 손에 준 결정적인 카드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모호한 질문 대신 10월 22일 밤이라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면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신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거죠. 이제 모르는 척 잡아뗄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라르의 이 허를 찌르는 공격에 신부는 당황해서 편지를 뺏으려고 달려들죠.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제라르의 어깨를 붙잡고 위협하지만 이제 제라르는 예전의 그 순진한 방문객이 아니에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이 편지를 지렛대 삼아서 신부가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게 만듭니다. 진실을 아는 자와 증거를 준 자 사이에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거죠. 결국 편지를 읽고 패배를 인정한 신부의 입에서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 나옵니다. 이자벨이 자유를 꿈꾸며 탈출을 계획했던 바로 그 운명의 10월 22일. 그녀의 연인이었던 공프르빌 자작이 사냥사고로 위장된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의 아이러니인가요? 그리고 신부는 자신의 추리를 덧붙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이라고 말이죠. 그는 가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늙은 정원사 그라시앵이 이자벨의 불륜과 탈출 계획을 눈치채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려 한 연인을 직접 처단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사실의 폭로는 더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의 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두 사람의 격렬한 철학적 논쟁에 불을 붙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세계관이 정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제라르는 이 비극을 통해 한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과 심리를 파고들려는 낭만주의자의 시선으로 접근해요. 그에게 이자벨의 이야기는 공감하고 이해해야 할 인간적인 드라마인 거죠. 반면에 삼탈 신부는 모든 것을 선과 악, 죄와 벌이라는 흑백 논리로 재단하는 도덕주의자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그저 육류의 죄가 부른 끔찍한 대가라는 아주 냉엄하고 교훈적인 예시일 뿐이에요. 신부는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고 인간의 동기를 이해하려는 제라르의 이런 지적인 호기심 자체를 비난합니다. 정해진 교리와 도덕률의 의문을 품는 그 탐구 정신이야말로 신의 질서에 반항하는
위험한 생각의 씨앗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에게 진실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여야 할 교리일 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다가 완전히 파국으로 끝나버립니다. 신부는 제라르를 소르본 대학 출신의 건방진 놈이라고 경멸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리죠. 이 짧은 논쟁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불안했던 휴전은 산산조각 났고 결코 메울 수 없는 깊은 세계관의 차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신부와의 격렬한 논쟁과 충격적인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제라르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성의 그 압도적인 침묵은 그의 무의식 속에서 아주 기이하고 섬뜩한 꿈으로 형상화됩니다. 그의 꿈은 현실을 기괴하게 뒤틀어 놓습니다. 꿈속에서 이자벨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태엽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인형으로 등장해요. 가족들은 이 인형을 조롱하고 무시하죠. 이건 그녀가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의 마지막 순간에 이 인형이 진짜 이자벨로 변하면서 그에게 다가와요. 실제 이자벨과 그녀를 대체한 가짜 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섬뜩하게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유령이 된 이자벨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마치 그녀의 따뜻한 팔이 실제로 자기 목을 감싸고 그녀의 숨결이 피부에 닿는 듯한 그런 생생한 감각과 함께 말이죠. 꿈과 현실이 뒤섞인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박힙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는 죽었지만 당신에게만큼은 살아있다는 그 말. 자, 편지의 발견은 이자벨의 비극적인 과거라는 하나의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라르의 내면에는 더 깊고 개인적인 미스터리가 자리 잡게 되었죠. 그는 과연 진짜 이자벨의 영혼과 마주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집착과 욕망이 만들어낸 이자벨이라는 이름의 유령에게 사로잡힌 걸까요? 그는 이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존재에 의해 영원히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